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59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직장 내 괴롭힘 재조사 요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 신청 가능한가요? 외국으로 이주한 친구가 동갑지 않고 잠적했어요. 가출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며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상의 로우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법률 상식은 변호사님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네.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 도로에서는 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근데 이제 아파트 내부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일반 도로하고 똑같이 사고 나면은 동일하게 좀 가중처벌 받나요? 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 사고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되는 12대 중과실의 하나인 보행자 보호무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주 좀 사고가 나는 구간이라서 아파트 자체에서 좀 주민 동의를 구해서 횡단보도를 그려놓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을 좀 더 크게 보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그 아파트 주민들의 모든 동의를 다 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동의 하에서 만들어진 횡단보도이고, 또 양쪽에 다 보행자가 보이는 정상적인 위치의 횡단보도가 그려졌다면, 이제 잠시 멈춤 없이 통과하는 경우 또는 서행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과실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쪽이 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그려져가지고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양쪽 다 보이지 않는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일방통행길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금지 구간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좀 규정을 어기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그 단지 내 도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긴 하지만 이 단지 내 교통사고도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 그런 교통사고에 관련된 주의의무 내용이 통상적으로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주차장 내 이제 그 일방통행이나 좌우회전 금지 구간에서 이를 위반해서 금지 행위를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비율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
2022년에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 중 일부를 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에서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 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 2개의 항목에서 기존 10, 즉 보행자가 10의 과실 그리고 차량이 90이었던 과실에서 보행자를 0, 차량 100% 과실로 하여서 보행자 과실비율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단지 내 교통사고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들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화면에도 나왔는데 어쨌든 자동차의 의무를 조금 더 가중시킨 어떤 변경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좀 자동차하고 자전거가 부딪히는 경우들도 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자전거가 부딪혔을 때도 일반 도로하고 상황이 똑같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반 도로와 유사합니다. 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동차와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가 사고가 나면은 자동차의 과실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사고 내용이 자전거는 직진이며 차량이 우회전인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좀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며 다른 차마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이 교통 진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시야에 상대차가 보이지 않은 경우 직진 우선에 의해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직진이 자전거인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차의 옆부분을 부딪힌 것이라면 자전거 측에 전방 주시 의무 태반이 있을 수 있어서 우회전 차량이 서행으로 선진입하였지만 사고가 난 것으로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이 되면 과실은 다르게 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시고 계신 부분일 수도 있지만 자동차하고 자전거가 있을 때는 자전거 혹은 이제 보행자가 더 약자로 봐서 자동차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기본적으로 기본 과실을 측정을 한 상태에서 직진 우선이니까 또 더 거기서 과실이 추가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주차도 사실은 좀 많이 아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변호사님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한 곳에서 주차선이 없는데 차를 좀 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만차여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중 주차를 했다가 혹은 주차선 없는 곳에 주차를 좀 했다가 다른 차에 긁힌 경우에는 이거는 주차한 차가 좀 불리합니까? 네. 그 정상적인 주차인 경우에는 긁은 차량의 과실이 100%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중 주차거나 아니면 불법 주차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감안돼서 10%에서 20% 내지 과실 비율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행 중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 주차였다가 긁힌 경우에는 더 많은 과실 비율이 책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 주차나 이중 주차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네요. 실제로 민사상 과실 비율이 잡힐 수도 있다니까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파트 단지가 좀 대형화됨에 따라서 단지 내부 도로에는 신호등 혹은 중앙선 등 다양한 교통시설들이 좀 설치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요? 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지 그 여부는 이 도로가 공공도로로 인정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방문객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따라서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주민의 허락 없이 진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도로는 사적 공간으로 간주가 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만약에 차단기가 없고 또 외부 차량과 방문객이 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크고 또 이에 따라서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이렇게 처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은 다른 교통 위반 행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만들었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단기가 없는 경우들도 좀 있으니까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좀 음주운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외부인이 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이 그러면은 차단기가 있을 때 허용이 되는 겁니까?
네,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라고 해서 네네.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커다란 오산입니다. 그래요. 도로가 네. 아닌데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차장이든 도로든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충분히 되실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도로 이외의 공간에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라고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 대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또 만약에 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법정 최대형인 무기징역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처벌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 연예인들 중에서도 술을 마시고서 주차된 차를 잠깐 빼주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 취소가 돼서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던 만큼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잠깐이라도 운전대를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 좀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이후에 좀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현장을 막 그냥 떠나버리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 연예인 사건, 최근에 있었던 사건처럼요. 이처럼 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를 하고 네. 또 피해자의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면 관련된 조치도 충분히 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음주 사고 후에 도주를 하게 된다면 뺑소니 혐의로 이제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혀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아니면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역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어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이제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인정돼서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네. 이게 특가법상 도주에 들어가는 거겠죠, 뺑소니. 네, 이쪽에.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가중처벌 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특히나 이제 연말 연시에 술자리 많으신데 다들 좀 처벌 수위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들 좀 경시하시지 마시고 좀 잘 지키셔가지고 음주운전 절대 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보행자하고 차량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일상애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저기 예. 부사장하고 예. 공고사직 면담을 하면서 예. 유언비어를 들어가지고요. 유언비어를 그날- 들으셨어요? 예. 네. 그래서 7분을 직장협회로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날 1차 조사를 받고 네. 일주일 뒤에 2차 조사를 받고 네. 2차 조사를 10월 28일 날 받았다가 10월 29일 날 네.
그 직계안산 무혐의 받고 10월 31일 날 공고사직 통보서를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퇴근을 해라. 네. 그래서 퇴근을 했더니 제가 근무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네. 라고 했더니 11월 5일 날 공고사직 합의를 하자고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저는 합의할 생각은 없고 계속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라고 했더니 11월 8일 날 공고사직 철회를 하고 자택 대기를 시키고 네. 11월 11일 날 징계위원회 통보서를 받고 11월 18일 날 네. 징계위원회 열리고 예. 그날 징계 해고 처리가 됐습니다. 아, 네. 네. 아, 근데 네네. 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부당 해고를 좀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싶어서 그 이후 절차들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아, 네. 지금 옆에 정소영 변호사님께서 듣고 계셨거든요. 정소영 변호사님이랑 인사 나누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지금 네. 굉장히 좀 많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네.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추가로 몇 가지 사안을 좀 더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서 질문을 먼저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불편한 사실들, 그러니까 부사장이 뭐 다른 직원들이 일하기 껄끄러워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를 입증할 만한 혹시 녹음 파일이나 어떤 증거 같은 게 별도로 이렇게 확보가 되셨을까요, 혹시? 확보는 했고요. 확보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부사장 1명 외에 6명, 총 7명을 직계로 했는데 한 분은 저한테 막말을 하고 욕설을 했거든요. 근데 네. 1차 조사 때 이 사람이 또 징계가 아니고 직계 조사자로 또 참석을 했어요. 네. 조사자로 네. 참석을 해가지고 본인이 조사하고 그때 1차로 사과한다. 네. 라고 한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론에는 1, 2차 사과를 했기 때문에 무혐의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회사에서. 막말을 했는데 사과한 것 때문에 무혐의로 처리가 되셨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2차 때 녹취를 했거든요. 녹취한 거에 사과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왜 2차 사과를 했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네. 그 결과서에 그렇게 쓰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욕설 하신 것도 녹음 파일이 다 있으신 거죠? 그거는 없어요. 아쉽게요. 본인이 인정은 했어요. 근데 인정을 했고 그 네.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녹음 파일이 있죠? 네. 네. 그건 있어요. 음, 그래서 직계는 모두 무혐의 처리가 났고, 근데 네. 제가 좀 괘씸한 거는 네. 네 분이 저한테 일하기 껄끄럽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두 분은 6년 전, 4년 전에 저랑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제가 7년 근무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2024년 지금 와서 얘기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공고사직 사유로. 네. 근데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그 의견을 냈다는 거죠, 상대방이. 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확인할 것이 지금 권고사직 통보를 받으신 다음에 자택대기 통지를 받은 다음 그 다음에 네.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당하신 그런 사안이세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쵸? 근데 이제 혹시 이 해고 관련해서 서면으로 통지가 되었는지 첫 번째 그리고 서면 통지 받았습니다. 서면 통지는 되셨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어떤 해고를 하겠다 예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고를 곧바로 하고 그 다음부터 바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인지요? 처음 권고사직 할 때도 네. 제가 31일 날 집에 가라고 하고 한 달 유급휴가 주겠다. 그냥 끝. 이러고 그냥 공고사직 처리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난 계속 다니겠다. 네. 그랬더니 다시 협상하자고 한 달치 더 주겠다. 저한테. 싫다, 나는 계속 근무하겠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네. 18일 날 네. 해고 통보하고 네. 12월 20일자부로 네. 해고하겠다.
아, 12월 라고 20일자로 서면을 했다. 받았습니다. 아, 그럼 해고 예고는 했다고 보여지네요. 네. 예, 예, 예. 네, 그럼 제가 이제 상담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드릴 네.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가 논점이 되는 게 직장 내 괴롭힘 부분도 일단은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좀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와 별도로 지금 해고가 부당하게 해고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당해고 네. 다툴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지금 막 부사장이 눈치를 주면서 이제 원래는 네. 물류 업무를 하셨는데 아프셔가지고 다시 복귀했더니 전혀 관계없는 어떤 다른 네. 직책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예.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부당 정보에 충분히 해당할 여지가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단순 업무인데 뭐 월급이 많다고 하거나 아니면 과대평가 받았다. 뭐 이런 예, 부분들. 녹취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녹취가 있으세요? 예. 예, 예, 이런 녹취, 이런 사정, 그다음에 그 욕설을 한 거 관련해서도 본인이 인정한 것도 녹음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1차적으로. 네. 예, 그리고 두 네. 번째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갑자기 역량 평가를 하면서 권고사직 통보를 한 것. 이 사실 자체도 사실은 이제 그 역량 평가 하기 전에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셨잖아요. 사내 내부에. 예. 네.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후에 이 신고한 이후에 권고사직 당하시고 결과적으로 해고까지 당하신 거는 넓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도 보이세요. 예.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두 개 다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네. 이걸 이제 신고하는 방법이 원래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네. 번째로 사내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 고용 노동 관서에 이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민형사상 고소 고발인데요. 네. 예. 근데 일단 지금 하신 방법은 사내 관련 부서에 신고하신 것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 이제 맞습니다. 사실상 혐의 없음으로 사실상 이렇게 종결이 되셨는데,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방 고용 노동 관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 고용 노동부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 부분을 진정서를 제출을 하실 수 있는 사안이세요, 지금. 아, 예. 네, 그래서 이 지방노동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 절차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진정서 제출하시면 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노측이고 상대방 회사가 사측인데 이 노측이나 사측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판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에 대해서 다시 양쪽에서 별도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다시 불복한 경우 사실 저희가 행정소송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노동청에 이렇게 그 사전에 이 행정심판 전치주에 의해서 이런 절차를 이제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 행정소송을 별도로 하는 방식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런 방법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 이와 별도로 국민신문고에도 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또 가능하세요. 예. 네. 예, 그래서 이러한 같은 절차도 또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근데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당한 게 직장 내 괴롭힘만 있는 게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도 했거든요. 예, 이것도 함께 지금 이제 지방고용노동위원회나 아니면은 국민신문고에 전부 다 이거를 이제 진정서 내는 게 전부 다 가능한 사안이세요, 지금.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다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거랑 별도로 그냥 민형사상 조치도 그냥 취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 그래서 일단 이 괴롭힘의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직접적으로 바로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폭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녹음 파일이 일부 있고 이런 부분 간에서는 뭐 모욕죄나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 검토해서 형사고소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이세요. 아, 네, 증거만 확실하게 있다고 하시면은. 예. 그래서 이게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사안인데
네. 제가 이제 어떤 게 막 좋다 이렇게 여기서 바로 딱 확답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직접 그 사안 관련해서 뭐 녹음이나 녹취나 이런 걸 제대로 검토를 해보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는 바로 좀 제출을 하시는 게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좋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국민신문고에도 이제 지금 중소기업이어가지고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에 괴롭힘 신고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예, 이런 절차들을 좀 그런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이런 어떤 지금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이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거는 좀 사안을 봐서 좀 더 증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부당해고가 좀 더 지금 중요한데요. 예. 예. 그 부당해도 이제 해고가 사실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 정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근로자가 취업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경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뭐 이런 정당한 이유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복성으로 해고가 된 것으로 충분히 보이시는 사안이에요. 네. 예, 다만 이제 해고 절차는 이제 이 사측에서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또 해고 예고 제도도 제대로 갖췄다라고 사실상 보여져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투기가 어렵고 이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당해고를 다투는 방법도 이제 커다랗게 그냥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크게 말하면 첫 번째는 노동청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3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이거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고 이거랑 별도로 저희가 그냥 곧바로 소 제기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럼 소는 어떤 소가 제기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해고 무효 소송도 가능하고 임금 청구 소송도 가능하세요. 예. 이게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제 해고 무효까지는 다투면 좀 그래서 이걸 함께 많이 안 넣는데 요새는 그냥 함께 많이 청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 해고 무효가 인정되면은 그 기간까지 지금 별도로 뭐 근무 안 하셔도 다 그게 이제 근로한 걸로 인정이 돼서 그 기간 전체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해고무효 소송 같은 건 약간 이제 속가가 좀 높은 편이고요. 또 이제 사용자의 보통 재판적 관할만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관할 관련해서 좀 이런 문제가 있고 한편 임금 청구 소송은 속가가 우리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정이 돼서 좀 더 작은 편이고 이제 속가 따라서 저희가 인지송달료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리고 사용자나 노동자의 보통 재판적 양쪽이 다 관할되고 또 이제 임금 청구 소송 같은 경우 이제 1심에서 저희가 소제기하면서 가집행위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압류나 이런 걸 함께 걸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에서 하다 보면은 저희 이제 임금 청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압류를 같이 넣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계좌가 묶이면 그게 굉장히 그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빨리 합의해 주려고 해서 조정해서 좀 빠르게 유리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관해서는 이런 관련 어떤 고용노동부나 이런데 이제 진정을 넣으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소재기도 동시에 병행해서 가능한 사안이고 또 이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하실 수 있고 소재기도 할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어느 걸 하든 상관없어요. 병행해서도 할 수 있으신 사안인데 이거를 이제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이 모든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련 증거를 굉장히 좀 잘 정리해서 해주셔야 돼요. 지금 뭐 녹음 파일 있으면 그 녹취록을 꼭 만드세요. 그래서 그걸 첨부해서 제출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 사안에 관해서 반드시 증거를 다 하나하나 첨부를 해서 이렇게 그 소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저희가 사장님이 한 명이고 회사가 A, B로 나누어져 있어요. 네. 근데 저는 B 소속인데 네. 조사위원회 할 때도 A 소속이 2명이 와서 진상조사를 했고 네. 징계위원회 할 때도 네. 저는 B 소속인데 네. A 소속 직원이 2명이 와서 징계위원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내규 네. 취업은 그냥 네. A 공장 총괄 규제 임원 네. 외 기타 부서는 네. 실장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네. 표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다른 법인에 있는 여기 말하는 네. 그 징계위원 참석자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하자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네. 여쭤보려고요. 그 맞는 말씀이세요. 그게 잘못됐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사내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에 네. 관해서 이 결과가 이런 부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결과가 잘못됐다 이 부분을 이제 지방노동고용관서나 이런 데 진정서 넣을 때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신 거고요. 예, 사내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결정을 번복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 이 사내에서 말해봤자 사실 크게 의미는 지금 없는 네. 사안으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네. 말씀해주신 사안은 지금 사내에서의 결과가 불합리하다, 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실 때 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잘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상담자님. 네. 정소영 변호사님께서 사실은 가능한 모든 구제 수단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국민신문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고소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해고,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부당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청에 3개월 내에 하거나 아니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해고 무효 소송을 하시거나, 특히나 이제 네. 그 해고 무효가 다시 이제 복귀가 되면 임금, 그동안 못 받았던 임금에 관련된 임금 청구 소송을 병합해서 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이제 설명해 주셨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네.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벤처부의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부분 신고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도 인지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네. 제가 이 전화 끊고 나서 정소영 변호사님이랑 몇 마디 더 나눌 테니까요. 계속 시청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뭐 총체적으로 진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하나하나 전달하다 보니까 네.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네. 하기는 했거든요. 네. 아까 이 해고무효 소송은 좀 네. 인지대가 속가가 높아서 인지대가 좀 높을 수 있다. 좀 네. 상담자님이 좀 부담될 정도의 금액일까요? 아니요, 근데 또 그렇게 만약 이거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부담될 정도의 금액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사실 되게 많은 구제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내용도 네. 사실은 좀 복잡하고 회사 쪽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의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아까 네. 또 절차상의 어떤 징계위원이나 아니면 뭔가 조사하는 조사위원이 다른 회사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지 아닌지는 솔직히 지금 이 얘기만 듣고는 알 수 없지만 법인이 분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좀 법률 전문가의 좀 조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사실 이게 예. 저희가 증거만 정말 잘 정리한다면 예. 이제 예. 개인이 할 수 있겠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법리를 아는 사람이 이걸 탁탁 맞춰서 정리를 하면 훨씬 유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 특히 전문가의 도움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 전문가 도움 받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이게 네. 또 이제 국가기관의 행정소송 관련된 부분이 있고 실제로 네. 이제 회사와 또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실제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상담자님 구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실까요?
친누나가 주식 리딩방 사기로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잃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주범은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중간에서 돈을 세탁한 사람을 검거했는데요. 하지만 자금 세탁범이 자신은 기업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상품권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해준 것뿐이고 세탁한 돈이 사기 피해금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을 하면서 경찰이 기소한 사기죄는 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대신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로 다시 기소해 약식 재판에서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이후 피의자가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요. 이에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가압류 가처분을 미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만 하면 자금 세탁범의 재산 상황을 알 수 있는 건지 민사소송을 신청할 때 받고자 하는 금액을 얼마 정도로 책정해 작성을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상담이 오셨어요. 변호사님, 현재 자금 세탁범을 상대로 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하고 싶어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네. 지금 사안에서 자금 세탁범이 사실상 실명법 위반 방조죄로 네네. 벌금 9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의 자금 세탁범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고 별도로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갖춰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좀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두 절차 사이에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집행 보전을 위해서 그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채권과 같은 재산에 대해서 그 처분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 집행 보전 제도로서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압류가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거라면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해서 이를 갖고 있는 채권자가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가압류와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서 갖는 이 채권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과정, 또 이 집행 권한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사이 채무자가 처분하게 되면은 사실상 채권자가 집행 권한 받아도 실질적으로 권리 실현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임시로 강제 집행을 보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좀 묶어놓는 제도인데요. 그 채무자의 자금을. 그럼 이제 이렇게 좀 가압류랑 가처분 신청만 하면 자금 세탁범의 재산 상태를 좀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만으로 사실 채무자의 재산을 바로 알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신청할 때 채무자와 여러 가지 어떤 법률관계, 과거에 있던 법률관계를 토대로 이 채무자 재산을 최대한 특정을 해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통장 만약에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이 있고 그게 본인 소유면 해당 집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들 등이 있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서류 작성이 좀 어렵진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할 정보들하고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것은 이제 피보전 권리의 존재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를 잘 입증할 수 있는 서증들이 잘 준비해서 제출돼야 되고요. 가압류 신청은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보전 권리는 내가 그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고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왜 이 가압류와 가처분을 빨리 급박하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본안 소송을 통해서 실제로 집행 권한을 확보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통상 그래서 가압류랑 동시에 또는 가압류 신청 제기하고 나서 본안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본안 소송을 해서 집행 권한 좀 확보해서 강제 집행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청구 금액을 얼마로 책정해야 될지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상담자님.
얼마로 해야 네.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네네. 내용인데요. 이 네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사실 금액이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경우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재산상 손해된 그 금액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요. 또 이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도 가산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사안에서 문제는 이제 자금 세탁범이 사기가 인정되지 않고 금융설명법 위반 방조만 인정이 돼서 지금 피해 금액 전체는 절대 아니고 그 피해 금액 일부에 대해서만 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요즘 주식 리딩방 사기 진짜 많거든요. 이 리딩방 사기 좀 피해보기 어렵거든요.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주식 리딩방 사기 지금 너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코인 사실- 리딩방 사기도 네. 많고. 예. 맞습니다. 주식 리딩방, 코인 예. 리딩방 이런 피해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사실상 이걸로 피해를 입으면은 저희가 이제 피해 회복이 거의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예. 형사처벌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쵸. 경우도 많고 예. 그래서 사실 이러한 투자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을 그냥 권유하겠습니다. 그냥 하지 네. 마라. 네. 리딩방은 들어가지도 보지도 말라.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실까요?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알고 지낸 지 벌써 30년 됐는데요. 3년 전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했어요. 그 친구 아들이 아이스하키를 했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면서 가족이 다 함께 이민을 간 거죠. 캐나다에 잘 정착했나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우울증, 극단적 선택 언급까지 하기에 걱정이 됐고 결국 제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고요. 2년 뒤 갖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차용증을 작성해야 했는데 수십 년 친구 사이에 왠지 째째한 것 같아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음에도 친구가 묵묵부답이어서 연락을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상황이 여전히 힘들다면서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 이후로 연락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당장 수술비며 간병비, 추후 항암 치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외아들인 제가 보태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에게 이 얘기까지 하면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보냈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친구의 아내는 SNS에 캐나다 전원생활, 아들의 아이스하키 하는 사진 등을 계속 올리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입니다. 결국 소송까지 생각하게 됐는데요. 한국 생활을 전부 청산하고 왔기 때문에 국내에는 그 친구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친구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국적도 다른데 그럼에도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제야 보니 그때 차용증을 써야 하는구나 싶습니다. 증거라고는 친구에게 돈을 보낸 계좌 내역밖에 없는데 충분할까요? 매우 답답하고 또 함께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배신감도 정말 클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일단은 이런 경우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좀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에 요건 사실이 크게 네, 세 네. 가지인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네. 그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여기서는 네. 금전의 지급 사실, 그리고 반환 시기의 도래 이렇게 그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입증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네. 사안 같은 경우는 금전 지급은 인정이 되지만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과 반환 시기의 도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채무자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예. 저희가 이제 집찬채무 원칙에 의해서 네네. 채권자 주소지가 관할이기 때문에 네네. 상담자인 채권자의 주소지인, 그러니까 지금 국내인 이상 당연히 한국 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채무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소송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안의 경우 지금 채무자가 예. 캐나다에 거주하고 외국 국적을 이제 취득을 했다라고 네. 하면 일단 채무자가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네.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서 소장 부분 송달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네. 이 경우 국내보다 당연히 그 송달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이제 채무자에게 송달 불능이 되면은 채권자 신청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해서 공시 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소송 진행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소비대차 계약을 좀 입증을 하려면 뭔가 계약서 같은 게 필요한데 지금은 계좌 내역밖에 없어요. 그럼 이 계좌 내역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송이 가능합니까, 변호사님? 네, 이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지금 돈을 보낸 계좌 내역 같은 경우는 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이제 네네. 요건 사실 중에서 예. 지금 금전 지급 사실 이거는 이제 입증이 되는 건데 네. 지금 나머지 지금 대여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 체결 사실 자체랑 반환 시기 도래 이 부분이 별도로 입증이 돼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문자나 통화 녹음 어떤 증거는 좋으니 관련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증거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만약에 지금 이겼습니다. 어쨌든 재판을 우리나라에서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채권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집행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재산 없다고 하는데. 네. 지금 상담자가 승소한 경우 이를 집행 권한으로 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채무자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한국 내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강제 집행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겨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캐나다에 직접 가서 소송을 하는 것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당연히 캐나다 가서 직접 소송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외국이기 때문에 외국 변호사 선임하고 또 소송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 추이를 보려면은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이시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게 캐나다밖에 없으면 캐나다 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사연이라서 뭔가 이제 우선은 한국 쪽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 채권자 주소지니까 채권자로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우선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 세 번째 이메일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아내가 몇 달 전 집을 나갔습니다. 출산 후 경력 단절이 된 아내는 지금까지 2년 정도 집에서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 정리했고 한동안 우울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바람 좀 쐬고 온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는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가출을 한 거죠. 넉 달 됐는데 제 연락은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큰딸이 초등학생이라서 휴대폰이 있는데 2달 전에 엄마 잘 있으니 걱정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회사 다니며 두 아이 케어하는 게 너무 힘겨운 상황입니다. 어른들 걱정하실까봐 양가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사실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아내가 사업을 하면서 부부싸움이 잦았고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혼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가출한 아내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마냥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행방을 모르는데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 배우자의 가출 상황이거든요, 변호사님. 이게 혼인 파탄 사유가 됩니까, 우선은? 네, 맞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면은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혼인 파탄 사유가 되고 또 만약 이 경우에 지금 경제적 능력 없는 배우자를 악으로 유괴한 걸로 인정되면은 민법 제 840조 2호 악의 유괴에 해당하고 또 그게 아니라면 민법 제 840조 6호 기타 혼인 지속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배우자가 가출해가 연락이 두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송달도 못 받고 할 텐데 이혼이 가능합니까? 재판상 이혼이? 네,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에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 있으면 그 해당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할 수 있고요. 직장이 있으면 직장으로 가능한데 만약에 이렇게 소장 부분 송달 시도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에 의해서 이혼이 가능하겠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해서도 이혼이 가능하군요.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 아내의 행방을 찾는 노력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당연히 이제 찾으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아내를 실종 신고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죠. 찾아가지고 이혼 소장을 전달하는 게 좀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그게 나을 수 있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종 신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사가 가족들이 2년 이상 불분명하면은 이제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내와의 이 연락 두절 상태, 이로 인한 좀 생활의 어려움 등을 좀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좀 있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아내의 어떤 유책 배우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중요 자료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증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경제활동하면서 두 자녀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잘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담자님께서 양육권을 좀 가져오고 싶어 해요.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 연락이 좀 닿지 않는 경우에 소송 중에 좀 양육권 확보는 가능할지 그 부분은 좀 답변 좀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통상 이혼 소송할 때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를 병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안처럼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상담자 혼자서 지금 자녀들을 굉장히 잘 양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함께 병합해서 소를 제기해서 충분히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또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네. 당연히 이제 이혼 소재기 할 때 통상 저희가 예. 이 친권 및 양육권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도 함께 예. 병합해서 소재기를 하는데 지금 사안처럼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이제 확정이 무변론 승소 판결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산 분할의 경우 저희가 청구한 대로 인정이 돼서 상당히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이렇게 답변을 안 하니까 공시송달처럼 나오게 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군요.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소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상담 전화 02-557-825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